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여일간 장마로 내린 비가 이미 역대 장마철 가운데 7번째로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또다시 전국적인 호우가 예보돼 역대 최고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비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에 의한 첫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로 관련자 처벌 수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반 언어로 된 비행 조종법을 이해하고 직접 조종까지 하는 파일럿 로봇을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이 로봇은 기존 항공기를 개조하지 않고도 사람처럼 탑승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재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등 6개국과 함께 여권 지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엔 우리가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 여권 지수는 공동 2위였는데 이번엔 한 단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스마트 기기 해킹이 속출하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부터 해킹 안전 기준을 충족한 스마트 기기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증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데 아마존과 구글, 삼성, LG 등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며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남해로 물러나고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밤사이에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4일 정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극한 호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우리 물관리 정책이 대폭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게 거짓말처럼 전국이 홍수와 산사태로 몸살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작 전 전국의 댐 방류량을 미리 조절해 소양강 댐 2개 반 분량의 저수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도 댐이 넘치고 미호강이 범람했습니다. 금강과 논산천 제방도 유실됐는데 이번 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지역 하천만 최소 170곳입니다. 집중호우로 지천이 범람하며 피해를 키운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포항에서 냉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을 덮치며 7명이나 숨졌고 3년 전 부산에선 수정천과 동천이 범람해 초량 지하차도가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큰 댐이나 강은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관리하지만 그 외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방하천들이 원료되거나 붕괴되는 거, 그다음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거,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상류에 보면은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원료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선 아예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수자원 관리가 2018년 환경부로 통합된 이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반영됐던 12개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극적인 치수 관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부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4대강 보호 활용 강화 방침에 이어 수자원 관리에 있어 국토부 출신을 중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치수 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댐 관리 개편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지류와 지천 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하천 안전 관리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중심에 둔 수자원 관리 대책엔 환경 파괴와 수질 악화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큰 만큼 진통이 예고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모습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리한 우천 타설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우나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정해서 책임 기술자의 검토나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강수량에 따른 명확한 지침을 세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일부 건설 현장에서 우중 타설을 진행해 콘크리트에 빗물이 스며들 경우 강도가 약해지는 품질과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에는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제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년 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안.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3년 전 사고 원인과 꼭 닮았지만 되풀이됐습니다. 오송의 경우 부산 사고 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 등의 사전 통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YTN이 입수한 청주시의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재난 대응 지침으로 교통 통제와 현장 통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2 신고나 홍수 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조항으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비에 젖은 차량이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차량 수명이 단축되거나 잔고장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후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폭포수처럼 흙탕물이 쏟아지는 지하차도를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거친 물길 탓에 차량 바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글리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그게 얼마 안 나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 지난해에는 침수 사실을 속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금감원이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었더라도 이후 차량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기 제거입니다. 먼저 차 문과 트렁크, 보닛을 모두 열어둔 채 햇볕에 바짝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 웅덩이를 통과했다면 이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합니다. 빗물에 갇혀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무턱대고 만지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정비소에 연락해 견인한 뒤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하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석의 앞쪽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곰팡이가 있게 되고 결국 냄새로 나타나게 되고, 습기가 있으면 오히려 부품이 부식이 더 되겠죠. 자동차 부품에 녹이 쓴다든지. 이 과정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사후 관리 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차량이 잇따라 침수된 가운데 피해 집계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불볕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차장이 빠른 속도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세탁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물은 순식간에 세탁기 높이만큼 차올랐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로 주민들 집안 곳곳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家の中だとこんな感じでしたね。あっという間ですよ。なんかあれまた増えたっていう感じで。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아키타현에는 최대 44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키타현은 아직 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인데 침수 주택 피해만 10,000 단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키타현 등 토호쿠 지역은 20일까지 또다시 큰 비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쿄 등 수도권 주변은 37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 도쿄 중심부는 아침 9시 20분부터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도쿄 도내에서만 열사병으로 하루 동안 7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해 동일본과 서일본 지역에 걸쳐 열사병 경계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남부에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역대 최장기간 더위가 이어지는 기록을 썼습니다. 유럽도 연일 40도 넘는 등 세계 곳곳이 더위로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폭염이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에 화씨 110도, 섭씨 43도가 넘는 기온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결국 기록을 깼습니다. Well, this is the 19th day in a row that it's been over 110 degrees in Phoenix. And so this is not a record anyone wanted to break. 약 50년 전인 1974년에 18일 연속 화씨 110도 이상 최고 기온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간 폭염이 지속된 것입니다. It's like you open an oven door and it's the heat wave, like when you open like an oven, that's what it feels like. Exactly what it feels like. So if you're like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최고 기온이 41.8도로 그동안 로마에서 관측된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도 폭염이 휩쓸고 있고 이로 인한 산불까지 극성입니다. 문제는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폭염이 이번 주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o repeated high nighttime temperatures are particularly dangerous for human health because the body is unable to recover from sustained heat. This leads to increased cases of heart attacks and death. 전문가들은 폭염은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며 매년 수십만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왕이 외사 주임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마침 케리 특사가 방문한 날 중국 일부 지역은 5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꼽히는 서북부 화염산의 여의봉 온도계가 80도를 찍었습니다. 신장 투르판 기상대 관측소 기준으로는 섭씨 52.2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6号，新疆吐鲁番市5个站的最高气温超50摄氏度。在火焰山景区，巨型温度计显示实时地表温度达80摄氏度。 마침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52.2도가 화두였습니다. 当前这个全球应对气变问题啊，面临了很大的一些挑战。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two most powerful economies in the world. We also happen to be the two largest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왕년에 G2의 외교장관으로서 합을 맞췄던 왕이 주임과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 대응이란 범지구적 문제를 통해 전략 경쟁에 파묻힌 미중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했습니다. 气候变化的合作，也是在中美大气候之下向前推进的，所以我们需要得到两国人民。 그러나 앞서谢建화 중국 기후특별대표와 회담에선 12시간 가까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부양과 전력난이 시급한 중국은 다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철폐나 국제 기후변화 기금 또는 배상 문제에선 소극적입니다. 오는 11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기 위해 마주 앉은 미중 양국. 마라톤 회담에도 결과를 발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여름 한 외딴섬의 별장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별장에는 마침 탐정이 한 명 있었지만 외부와 연결되는 뱃길이 끊겨 아무런 수사 도구와 인력을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탐정은 놀라운 과학적 지식으로 혼자서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과연 명탐정이 어떤 기발함으로 살인 사건의 의문을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과 결말을 오늘 과톡에서 함께 보시죠. 외딴섬 거대한 저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이 회장. 과연 그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가? 등골 싸늘하게 하는 저택 살인 사건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안녕하세요. 어디서나 사건의 냄새를 찾는 내 이름은 코남 탐정이죠. 가는 곳마다 사건을 만드는 탐정 코남. 그는 과톡그룹 이 회장의 사건 의뢰를 받고 섬으로 향했는데 외딴섬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저택.
이쪽으로. 아, 예. 이쪽입니다. 잠시만요. 예. 회장님, 탐정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탐정님 오셨습니까?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의뢰하실 사건이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며칠 전에 저에게 협박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협박 편지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 투 이 회장,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꼬야, 죽일 거야. 정말 끔찍한 편지군요. 네. 이것 때문에 통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런.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을 해드리지요. 청소 씨, 네. 방으로 안내해드려. 이쪽으로 오세요. 네, 회장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누구야?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설마 돌아가신 건가요? 탐정님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무섭잖아. 진짜 무섭잖아. 그럼 탐정님 해결해야죠. 일단 사진을 찍어야겠습니다. 의사는 다 됐으니까 일단 이 시체부터 치우시죠. 제가요? 빨리! 잠깐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저택에는 이 회장, 저 가정으로, 그리고 나뿐인데. 그렇다면 범인은 당신이야. 이 회장은 죽었고, 그럼 범인은 나는 아니고, 그럼 당신인데? 무슨 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지금부터 그 증거를 밝혀드리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독극물로 인한 사망이 의심이 됩니다. 여기 이 컵에 범인의 지문이 찍혀 있을지도 모르죠. 그 범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보통 이겁니다. 컵을 이렇게 잡은 뒤 겉면만 지문을 지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 안쪽에 범인의 지문이 묻혀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제 이걸 과학수사대에 맡기기만 한다면 왜 뭐야? 뭐야? 탐정님! 예. 어떡해요? 왜? 지금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뜰 수가 없다네요. 뭐라고요? 갇히고 말았구만. 그렇다면 이 안에서 지문을 채취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문을 어떻게 채취해요? 여긴 장비도 없는데. 장비가 없어요? 응. 그렇다면 혹시 순간 접착제와 수세미가 있습니까? 네, 있긴 있는데. 그걸로 지문을 한번 채취를 해보죠. 탐정의 말대로 준비물을 챙겨온 가정부. 그런데 지문을 어떻게 채취한다는 건지? 자, 먼저 수세미를 작게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세미를 잘라주고 이 위에 순간 접착제를 뿌려줍니다. 그러더니 사정없이 수세미 위에 여러 방울의 접착제를 뿌리는 탐정. 자, 이 다음 지문이 묻어있는 컵을 이렇게 거꾸로 덮으면 지문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색의 지문 모양이 점점 선명해지는 모습.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문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건 과학 수사에서 지문을 검출할 때 쓰는 CA 훈증법이라는 겁니다. CA 훈증법은 순간 접착제의 성분을 이용한 과학 수사 기법인데요. 순간 접착제에는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공기 중에서 빠르게 기화하며 주변 수분과 결합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람 손에는 항상 어느 정도 수분이 있죠. 그래서 물건 표면을 만지게 되면 지문과 함께 약간의 수분이 물건에 이제 묻게 되는데요. 순간 접착제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기화를 하게 되면서 이 수분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얀 지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지문과 같은지 확인해 봐야겠군요. 잠시 후 이거 이상한데 이 지문이 안 맞네. 아, 거봐요. 나 범인 아니라니까. 아, 진짜. 그렇다면 장갑을 끼고 독극물을 넣은 거군요. 에? 아, 또 뭔 소리야. 독극물은 무슨 독극물이에요. 이거 주스 쏟아진 거구만. 정말 주스가 맞는지는 지금부터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아, 이거다 이거. 아니, 왜 남의 주방을 다 뒤지고 그래요? 이 다 뭐야, 이건? 가져온 건 카레가루, 알코올, 커피 필터. 카레가루에 있는 강황으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만들 수가 있죠. 먼저 컵에 적당량의 알코올을 부은 뒤 카레가루 1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커피 필터를 길쭉하게 잘라 만들어 놓은 카레가루 용액에 넣고 노랗게 염색시켜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준비는 끝! 자, 이제 이거를 잠시 말리면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가 되는 거죠. 잠시 후 종이를 다 말리고 자, 보세요. 이 종이를 이제 염기성인 이 비눗물에 한번 넣어보죠. 자. 어때요? 갈색으로 변했죠. 하지만 이것을 산성인 식초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짜잔! 다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카레 속 강황에는 노란색 색소 커큐민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커큐민은 산성에서는 색 변화가 없지만 염기성을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천연 지시약으로 많이 쓰였죠. 떨리시는 모양이지. 먼저 비눗물에 넣어 종이를 변하게 만든 뒤 자, 갈색이 됐어요. 자, 이제 이게 이 용액에 닿았을 때 노란색으로 변하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자. 자, 과연 쏟아진 액체는 주스가 맞을까? 그런데 그때 편한다. 쏟아진 액체에 종이를 놓자 서서히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맞네, 주스 맞네. 거봐요, 독극물은 무슨 독극물이야. 이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구만. 아유, 뭐 하세요? 아, 귀신이래요. 좀 잘 자다 이러는 사람한테.
잘 잤다고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아까 분명히 호흡이 없었다고요. 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숨을 안 쉬었나 보지. 헐. 아이 거봐요. 나보고 범인이라고 난리치더니. 뭐야? 그럼 지금까지 호남 나 혼자 헛짓거리 한 거야?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저희가 또 새로운 동물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번엔 어떤 동물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만나볼 동물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이 귀여운 외모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수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강에서 수달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혹시 뭐 두 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도 한강에 자주 가는데 들어보긴 했는데 본 적은 없어요. 네, 저희 이거 뉴스로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이 서울시가 1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 한강 유역에 15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한강 둔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네. 수달이 이렇게 물에서 올라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달이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포착된 모습이 많고요. 네.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탐색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가끔씩은 낮에도 이 수달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강에 사는 수달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또 어떻게 파악한 걸까요? 네, 연구팀이 이 셋강을 포함해서 한강 지천에서 이 수달이 남긴 배설물과 발자국 등을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수달이 남긴 흔적은 이 팔당댐 하부에서부터 난지 한강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서 발견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수달이 자신의 영역을 배설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다른 개체가 봤을 때 이 자리는 이미 주인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도록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분변을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집한 배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체 파악을 위해서 이 DNA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에 연구팀은 이 15마리의 수달 개체를 다 식별을 했고요. 일부는 성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는 엄마, 아빠, 새끼로 이루어진 가족이 2가족이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대상에서 빠진 하천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과 지천에 사는 수달이 적어도 15마리이고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달이 사실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건물이 이제 많은 도심 한가운데서 수달을 본다는 게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강에서 사람과 가깝게 살게 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달은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강을 포함해서 전국의 강이나 하천에서 수달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자주 수달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난 1973년에 이 한강에 팔당댐이 건설이 되면서 수달은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1997년에 팔당댐 하류에서 이 수달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이 당시의 수달은 하류에서 살다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이 댐 상류 위에서 죽어서 이 물을 방류할 때 떠내려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30년에서 40년 가까이는 수달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달이 한강에서 사라진 이유는 팔당댐을 기준으로 한강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그야말로 완전히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달은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긴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팔당댐을 넘어서 하류로 오려면 댐 옆에 모두 차도가 있어서 로드킬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이 한강 둔치도 점점 더 개발이 되면서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한강에서 이렇게 수달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수달이 한강에서 사라진 게 정말 꽤 오래전 일인데요. 어떻게 다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수달은 지난 2016년에 광진교에서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직접 관찰은 되지 않았고요. 직접 목격이 된 것은 2017년입니다. 이 당시 한강에 사는 수달 4마리가 무인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어미 수달과 새끼 수달 3마리로 된 가족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만에 한강에서 다시 수달이 포착이 된 건데 당시의 전문가들은 이 수달 가족이 아주 운이 좋게 한강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임신한 수달 개체가 로드킬을 피해서 한강 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이 다행히도 살아남아서 번식까지 성공을 하면서 새끼들과 함께 계속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과 5년 만에 수달의 수가 이렇게 15마리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동안 서식지 파괴로 사라졌던 수달이 다시 한강으로 돌아온 건데 그렇다면 한강 유역의 이 생태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수달 자체가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대종입니다. 또 수달이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핵심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직 한강의 생태계가 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달은 이 선형으로 물길을 따라서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는데 네. 보통 이 세력권이 수컷은 15km 정도, 암컷은 7k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강은 수중보와 댐이 있기 때문에 물길이 단절돼 있고요. 또 이 물가 환경도 대부분 아주 인위적이고 단조로운 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한강 유역에는 개방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수달이 사람들과 낚시꾼에 자주 쫓기기도 하고 또 이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많아서 또 수달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앞으로 수달이 더 번식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단절되면서 이 근친교배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수달이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조금 더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또 수달이 한강으로 돌아온 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수달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그 오밀조밀한 얼굴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강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곳곳의 호수라든가 하천에서 수달을 볼 수 있다, 목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달을 직접 만나신다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귀엽고 온순하게 생겼지만 이 생김새와 달리 수달은 하천 생태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네. 그래서 수달을 이 생태계의 조절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격이 좀 사나운 편이라서 가까이 다가가면 바로 물거나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달은 커다란 물고기도 뼈째 씹어먹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턱과 이빨을 지녔는데 하루에 보통 750에서 1,500g 정도의 물고기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양이 자기 몸무게의 15%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태계 교란종으로 꼽히는 이 베스 같은 외래종 물고기를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생태계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 수달은 족제비과 동물 가운데서는 물속 생활에 가장 능숙한데요. 머리가 작고 납작하면서 몸은 또 유선형이기 때문에 물살을 가르기에 유리하고요. 또 몸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꼬리가 물속에서 이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이 포유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영에 최적화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입 주변에는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데 이 수염이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물속에서도 빠르게 사냥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마주치면 귀엽다고 해서 이제 쓰다듬으려고 시도를 하다거나 그렇죠, 하면 네.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점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달하면 또 매끄러운 털도 눈에 띄는데 이것 때문에 밀렵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면서요? 네, 가끔씩 수달이 한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헤엄을 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달의 털이 보온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수달의 털은 이중모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솜처럼 된 이 털이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딩 점퍼를 입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건데 물속에 오래 있어도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방수와 보온 능력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수달의 털을 굉장히 노리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7, 80년 전까지는 이 모피를 위해서 수달이 밀렵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수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수달이 멸종 위기종이 된데도 이 밀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40여 년 만에 수달이 한강에까지 돌아온 만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한강은 물론 이 전국의 하천 생태를 꾸준히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람 근처
근처에 사는 만큼 수달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또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서식지를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수달 네트워크가 설립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수달은 생태계 기대종입니다. 수달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결국은 우리 하천과 연안 생태계를 지키는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달이 돌아온 게 한강 생태계가 좀 회복됐다는 신호라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마주치면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사이언스주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반 언어로 된 비행 조종법을 이해한 뒤 직접 조종까지 하는 인간형 파일럿 로봇 파이봇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심현철, 주재걸, 윤국진, 김민준 교수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항공기를 개조하지 않고도 직접 항공기를 사람처럼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 로봇 파이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봇은 GPT 기술을 적용해 항공기 조작법은 물론 전 세계 항공 차트와 비상 상황 대처 매뉴얼 등을 전부 기억해 다양한 상황에서 조종할 수 있으며 진동이 심한 항공기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로봇 팔과 손을 제어합니다. 또 파이봇에는 카메라가 6대 장착돼 있어 조종석 내외부 상황을 파악해 조종 간의 복잡한 스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봇은 현재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항공기의 시동부터 이착륙, 순항 등 모든 항공 조종을 하는 데 성공했으며 연구팀은 실제 경비행기에 적용해 항공기의 직접 조종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와 손잡고 메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18일 연례 파트너사 컨퍼런스인 인스파이어 2023을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고객은 메타의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이날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2를 공개하고 기업 등 개발자들을 위해 오픈소스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의 라마2는 MS의 애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MS는 2019년부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메타와 제휴 공개는 깜짝 발표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전자제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백악관은 소비자가 사이버 공격에 더 안전한 스마트 기기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일정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미국 사이버 신뢰 표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TV와 냉장고, 스피커 등 각종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 제도에는 아마존과 구글, 삼성, LG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강력한 암호 설정과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보안이 취약한 제품은 해커들이 미국 가정과 사무실에 침투해 정보를 훔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증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민 2.6명 가운데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해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 명,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가 1,122만 명으로 가장 많고 최면 진정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 60대 등의 순이었는데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가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간단한 시술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와 이를 반영한 여권 순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올해 3분기 조사에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6개국과 함께 여권 지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 여권 지수는 공동 2위였는데 이보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줄고 순위도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은 여권 지수 순위에서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2위 또는 3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곳은 싱가포르로 비자 없이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를 영원히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김일성, 김정일 군사 전략 전술과 Экипаж одевает защитные очки. Точно по расчету сработала парашютная система. 최근 동해에서 발생한 연속 지진이 과거 발생한 동해 지진과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4월에서 6월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 232건을 분석한 결과 본진인 규모 4.5 지진이 17에서 19km 깊이에서 발생해 지난 2019년 4월에 규모 4.3 지진과 같은 단층면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4월 17일 이후 발생한 동해 지진 가운데 100여 건이 같은 곳에 분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동해 지진은 일반 지진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진원이 점점 깊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동해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단층대가 존재할 위험이 있어 정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로 쓰이지만 공기 중에 존재하면 사람 뼈를 녹일 수 있는 유해가스인 불산을 감지하는 고감도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백창기 교수팀은 불산과 반응성이 높은 물질인 불화 란탄에 실리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도입해 기체 불산을 감지하는 민감도가 기존 센서보다 3배 이상 우수한 고감도 초경량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산 용액을 감지하는 능력은 기존 센서보다 390배 우수했다며 오차율은 5% 이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BS 나노의학 연구단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국제협력 연구 허브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나노 연구와 의생명과학 연구를 결합해 협력 연구를 하고 인프라와 과학자 교류, 신진 연구 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연세대에서 워크숍을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막스 플랑크 연구센터 유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내 바이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천연물과 합성화합물, 배양세포 등 바이오 소재 인프라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회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 교류회에서 축사를 통해 포스트 반도체로 떠오르는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려면 소재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소재 자원 은행들이 현장 맞춤형 소재를 제공하고 활용을 촉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소재 자원 통합 관리를 위해서 기존 274개 자원은행을 범부처 14대 소재 클러스터로 재편해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전문 포털과 연계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서 비에 젖은 차량 관리하는 방법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꼭 물에 젖지 않았더라도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자동차 에어컨 관리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냉방 기능을 끄고 송풍 기능으로 습기를 말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